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르는 비행기가 회색빛 하늘 속으로 점이 되어 사라졌다. 한유진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저 비행기처럼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었다. 이름 모를 도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그저 숨만 쉴 수 있다면 좋겠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바닥에 단단히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족쇄가 그녀의 발목을 옥죄고 있었다.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회사 유림건설의 부도 위기, 그리고 그 위기를 빌미로 악마처럼 다가온 태성그룹 박성호 회장의 추악한 제안. 내 아들 태수와 결혼해. 그럼 자네 부친의 회사는 내가 살려주지. 어차가 아니라 처가 될 회사를 망하게 둘 아비는 아니니까. 박 회장의 기름진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했다. 그의 아들 박태수는 방탕한 생활과 온갖 스캔들로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는 인물이었다. 그런 인간과 평생을 묶여 살아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속이 뒤틀렸다. 그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과 영혼을 통째로 팔아넘기는 계약이었다. 오늘 아침 마지막 단판이라며 찾아온 박 회장의 부하들은 노골적으로 협박을 가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답을 주지 않으면 유림건설의 최종 부도 처리를 진행할 겁니다. 한 사장님은 구속될 거고 따님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겠죠. 오후 6시, 이제 3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 수 없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방법이 없을까? 이 상황을 타개할 이 끔찍한 운명에서 벗어날 방법이. 하지만 떠오르는 것은 절망뿐이었다. 법적으로도 자금력으로도 거대한 태성그룹에 맞설 힘이 그녀에겐 없었다. 그때였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유독 한 남자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출국장이 아닌 입국장 쪽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특별히 화려한 차림새는 아니었다. 깔끔한 검은색 슬랙스에 회색 니트, 명품 로고 하나 보이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옷차림. 하지만 그에게서는 주변의 소란을 압도하는 기묘한 정적과 위압감이 느껴졌다.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 무심하게 정면을 응시하는 깊은 눈빛, 잘 다듬어진 손가락으로 작은 서류 가방을 든 모습까지. 그는 마치 폭풍의 눈처럼 자신만의 고요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로 시선이 고정되었다. 저 사람이다. 왜인지는 몰랐다. 그저 본능이 속삭였다. 저 사람이라면 이 미친 상황에 대한 아주 작은 실마리가 되어줄지도 모른다고. 아니, 실마리가 없다 해도 상관없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논리가 아닌 절망을 깨부술 단 한 번의 광기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유진은 마른 침을 삼키고 자신을 묶고 있던 보이지 않는 족쇄를 끊어내듯 발을 뗐다. 그녀는 성큼성큼 그에게로 걸어갔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개의치 않았다. 남자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유진을 무심한 눈으로 흘끗 보았다. 그저 길을 묻거나 무언가를 파는 사람일 거라 생각하는 듯했다. 그가 그녀를 지나치려는 순간 유진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저기요.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려 나왔다. 남자는 걸음을 멈추고 처음으로 유진을 제대로 쳐다봤다. 그의 눈은 깊고 서늘했다. 그 눈빛에 담긴 날카로움에 유진은 순간 숨을 멈췄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저와 결혼해주세요. 남자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는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값비싸 보이지만 어딘가 흐트러진 옷차림 컵에 질렸으면서도 필사적인 눈빛. 그는 공항에서 별의별 사람을 다 겪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그는 유진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며 다시 그녀를 지나치려 했다. 잠깐만요, 제발. 유진이 다급하게 그의 팔을 붙잡았다. 남자의 팔은 니트 너머로도 단단한 근육의 감촉이 느껴졌다. 남자는 불쾌한 듯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다. 그 차가운 시선에 유진은 저도 모르게 손을 뗐지만 포기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물론 진짜 결혼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계약 결혼이에요. 서류상으로만. 기간은 1년 아니 6개월이라도 좋아요. 원하시는 건 뭐든 드릴게요. 돈 얼마든지요. 그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 어머니가 물려주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떠올리며 필사적으로 말했다. 저걸 팔면 꽤 큰 돈이 될 터였다. 남자는 피식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그 웃음에는 경멸과 조소가 섞여 있었다. 아가씨 지금 나한테 사기치는 겁니까? 아니면 신종 인신매매 수법인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전 그냥 시간이 필요해요. 딱 6개월만 제가 결혼한 상태여야만 해요. 제발요. 당신 인생에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제발 한 번만 저 좀 살려주세요.
마지막 말은 거의 울음 섞인 절규였다. 그녀의 눈에 가득 고인 눈물이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듯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그 처절한 눈빛 속에서 남자는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광기가 아니었다. 벼랑 끝에 선 자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상한 여자와 얽힌 남자를 흥미롭게 구경하는 시선들이 느껴졌다. 남자는 이런 소란이 익숙지 않은 듯 혹은 극도로 싫어하는 듯 표정을 굳혔다. 비켜요. 경찰 부르기 전에. 그가 차갑게 말하며 다시 몸을 돌렸다. 유진의 심장이 쿵 바닥으로 떨어졌다. 끝인가? 이렇게 모든 게. 그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평생을 바쳐 회사를 일구고 그녀를 애지중지 키워온 아버지. 그 아버지가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평생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모습을 그녀는 차마 볼 수 없었다. 권지혁 씨. 유진이 자신도 모르게 외쳤다. 방금 전 남자를 마중 나온 듯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를 부르는 소리를 얼핏 들었던 것이 기억났기 때문이었다. 남자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서늘하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방금 저쪽에서 당신을 부르는 걸 들었어요.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뒤쪽을 가리켰다. 정장을 입은 남자 몇몇이 당황한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마도 그의 수행원들인 듯했다. 권지혁이라 불린 남자는 잠시 유진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거짓이 없었다. 오직 절박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침묵했다. 공항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게 느껴지는 길고도 짧은 침묵이었다. 그는 늘 합리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계산에 따라 움직였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이 여자 한유진은 그의 모든 원칙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녀의 제안은 터무니없고 위험하며 비이성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흥미로웠다. 그의 인생은 정해진 궤도 위를 달리는 기차와 같았다. 태어날 때부터 JW그룹의 후계자로 정해졌고 단 한 번도 그 길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이해타산을 따지는 사람들 뿐이었다. 그런 그에게 모든 것을 내던지듯 달려든 이 여자의 존재는 생경한 자극이었다. 그리고 최근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할아버지의 성화가 떠올랐다. 정략 결혼 상대를 줄줄이 들이밀며 압박해오던 그 목소리. 올해 안에는 무조건 결혼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룹의 중대사를 내게 맡길 수 없다. 어쩌면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이 그에게도 하나의 탈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혁은 결심을 굳힌 듯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의 수행원들을 향해 손짓으로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다시 유진을 향해 몸을 돌렸다. 줬어. 네.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결혼합시다. 그 계약. 지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유진에게는 천둥소리처럼 들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는 유진에게 지혁이 말을 이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지요. 첫째 계약 기간은 정확히 1년. 둘째, 내 신상에 대해 묻지 말고 내 사생활에 일절 관여하지 말 것. 셋째, 계약 기간 동안 내 아내로서의 공적인 역할이 필요할 땐 군말 없이 따를 것.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철저히 비밀로 한다. 외부에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한 것처럼 보여야 할 거요. 유진은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거래할 수 있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네, 전부 다 따를게요. 약속해요. 좋아, 그럼 계약서를 씁시다. 지혁은 말 그대로 근처 카페로 유진을 이끌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웨이터에게 냅킨과 펜을 달라고 했다. 유진은 어안이 벙벙한 채로 그의 행동을 지켜봤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감각이 들지 않았다. 지혁은 냅킨 위에 간결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을 적어 내려갔다. 계약 기간, 상호 불간섭의 원칙, 계약 종료 시 위자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 그리고 계약 파기 시의 위약금 조항까지. 마지막으로 그는 유진에게 보상으로 원하는 것을 물었다. 내가 당신에게 뭘 해주면 되지? 돈이 필요해요? 회사, 아버지를 구해야 해요. 유진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냅킨에 한 줄을 더 추가했다. 을 한유진에 붙인 회사인 유림건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갑 권지혁은 필요한 자금 및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유진은 그 문장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경영 정상화. 그것은 그녀가 감히 바라지도 못했던 것이었다. 왜 이렇게까지...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지. 당신이 1년간 내 아내가 되어주는 값이라고 생각하시오.
내 시간을 할애하는 만큼 나 역시 이 계약에서 얻는 게 있어야 하니까. 그의 말은 지극히 거래적이고 차가웠지만 유진에게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희망을 주었다. 두 사람은 냅킨 계약서에 나란히 서명했다. 권지혁 그리고 한유진. 삐뚤빼뚤한 글씨가 그들의 기묘한 관계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자, 이제 갑시다. 지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디로요? 구청으로. 해가 지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해야지. 행동으로 보여줘야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의 말에 유진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박성호 회장, 그가 떠올랐다. 오후 6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두 사람은 공항을 빠져나왔다. 지혁의 수행원들이 준비해둔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다가와 멈춰섰다. 수행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놀란 눈으로 유진을 쳐다봤지만 지혁의 차가운 눈빛에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뒷좌석 문을 열었다. 차에 올라타는 순간 유진은 유리창 너머로 점점 멀어지는 공항을 바라보았다. 불과 1시간 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서 그녀의 인생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송두리째 바뀌고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남자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가 누구인지, 왜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단 하나. 그녀는 최악의 지옥에서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어쩌면 더 거대하고 예측 불가능한 미지의 세계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이었다. 차가 서울 시내를 향해 속도를 높이는 동안 유진은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채 굳게 마주잡은 두 손의 떨림을 멈출 수 없었다. 구청의 혼인신고 접수처는 어색할 정도로 조용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나른한 오후 대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창구 너머의 직원은 서류를 검토하며 무심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행복과 설렘이 가득해야 할 이 공간에서 한유진과 권지혁은 마치 사업계약서에 서명하는 파트너처럼 무표정했다. 유진은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배우자라는 단어 아래 권지혁이라는 세 글자를 쓰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존재조차 몰랐던 남자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지장을 찍었다. 옆에서 지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간결하고 힘있는 필체로 자신의 정보를 적어 내려갔다. 그의 침착함이 오히려 유진을 더 비현실적인 감각 속으로 몰아넣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거야. 그녀의 머릿속은 후회와 불안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기묘한 해방감도 느껴졌다. 이제 박성호 회장의 아들과 엮일 일은 법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최악의 수는 피했다. 하지만 앞으로 닥칠 미래는 안개 속처럼 막막했다. 두 분 오늘부터 법적으로 부부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직원의 의례적인 축하 인사가 공허하게 울렸다. 지혁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서류를 챙겨 일어섰다. 유진도 얼떨떨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구청을 나서는 짧은 순간 그녀는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값비싼 원피스는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림자처럼 무표정한 남자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이질적인 두 사람의 조합. 누가 봐도 사랑에 빠진 신혼부부의 모습은 아니었다. 다시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을 때 차 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한층 더 무거워졌다.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자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더 이상 단순한 어색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삶에 예고 없이 뛰어든 이방인들이 느끼는 낯선 경계심이었다. 차는 소리 없이 서울의 도심을 달렸다. 유진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디로 가는 걸까? 이 남자는 어디에 사는 사람일까? 계약 조건 중 그의 신상에 대해 묻지 말라는 조항이 떠올랐지만 이대로 끌려갈 수만은 없었다. 저기, 유진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지혁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었지만 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내 집으로. 짧고 간결한 대답.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 이제 그는 서류상 남편이니 그의 집으로 가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집이 어디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차가 한남대교를 건너 유엔빌리지가 있는 부촌으로 향하기 시작했을 때 유진의 불안은 점차 의구심으로 바뀌었다. 강변북로의 소음이 멀어지고 차는 언덕 위 한적하고 보안이 삼엄해 보이는 고급 주택가로 접어들었다. 길 양옆으로는 높은 담벼락과 무성한 나무들로 둘러싸인 저택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1%가 모여 사는 곳이었다. 그냥 돈이 많은 수준이 아니잖아. 공항에서 그가 입고 있던 평범한 옷차림을 떠올렸다. 의도적인 위장이었을까?
아니면 그에게는 수백만 원짜리 니트가 그저 평범한 옷이었을까? 차는 어느 거대한 빌딩의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일반 주차 구역이 아닌 별도의 차단기를 통과해야 하는 프라이빗 구역이었다. 번쩍이는 슈퍼카들 사이를 지나차는 지정된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운전기사가 내려 문을 열어주자 지혁이 먼저 내렸다. 유진도 마지못해 뒤따라 내렸다. 이쪽이요. 지혁이 가리킨 곳은 일반 입주민용이 아닌 단독으로 운행되는 엘리베이터였다. 카드키를 대고 지문 인식을 하자 PH라고 적힌 버튼 하나만 있는 엘리베이터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엘리베이터가 고속으로 상승하는 동안 유진은 압도적인 위압감에 숨을 죽였다. 짧은 시간 동안 겪은 모든 일이 마치 거대한 연극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그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곳은 집이 아니었다. 거대한 갤러리 혹은 호텔의 스카이라운지라고 해도 믿을 만한 공간이었다. 현관이라는 개념 없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거실과 이어졌다. 세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과 한강의 물줄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내부는 최고급 자재로 마감되어 있었지만 불필요한 장식은 배제된 극도의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고 있었다. 공간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 같았다. 나는 딘디. 유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건축을 전공한 그녀의 눈에도 이 펜트하우스의 구조와 디자인 그리고 사용된 자재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이 정도의 집에 살려면 단순한 부자를 넘어선 존재여야만 했다. 마실 것 좀 주겠어. 와인, 위스키. 아니면 그냥 물. 지혁은 마치 동네 아파트에 들어온 사람처럼 태연하게 밭 쪽으로 걸어가며 물었다. 그의 태연함이 유진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그를 쏘아보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남자의 정체를 모른 채 그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날 수는 없었다.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져나왔다. 공항에서 아무나 붙잡고 결혼해달라고 할 땐 이런 거 따질 여유가 이제 없었던 것 같은데. 지혁은 조롱하듯 대꾸하며 위스키 잔에 얼음을 넣었다. 그땐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 이런 곳에 살진 않죠. 유림건설의 경영 정상화를 도와주겠다는 약속도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줘요. 당신 정체가 뭐죠? 사채업자? 아니면 더 위험한 사람?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지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흥미롭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는 대답 대신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스크린의 전원을 켰다. 리모컨을 누르자 경제 뉴스 채널이 화면에 나타났다. 마침 앵커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젊은 리더들에 대한 특집 보도를 하고 있었다. 화면에 익숙한 기업들의 로고가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다음 순간 유진은 숨을 멈췄다. 화면에 클로즈업된 인물은 바로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 권지혁이었다. 권지혁 JW그룹 회장, 28세의 나이로 그룹 총수 자리에 올라 공격적인 M&A와 신사업 확장으로 재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인물입니다. 냉철한 판단력과 카리스마로 얼음 왕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화면 속의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연설하고 있었다. 지금 눈앞의 남자와는 옷차림만 다를 뿐 그 특유의 서늘한 분위기와 위압감은 똑같았다. JW그룹. 유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JW그룹은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이었다. 호텔, 유통, 화학, 그리고 건설까지. 그들의 사업 영역은 문어발처럼 뻗어 있었다. 그리고 태성그룹 박성호 회장이 가장 껄끄러워하고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상대이기도 했다. 유진은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그녀는 가까스로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몸을 지탱했다.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어. 지혁이 위스키 잔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어째서 왜 나 같은 사람의 제안을... 유진은 넋이 나간 채 중걸거렸다. 대한민국 최상위 포식자가 어째서 공항에서 우연히 만난 벼랑 끝에 몰린 여자의 미친 제안을 받아들였단 말인가. 지혁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다리를 꼬았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한유진 씨, 당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유림건설. 꽤 기술력 있는 중견 건설사지. 특히 친환경 건축 기술 쪽에서는 독보적이고 태성그룹 박성호가 그 회사를 탐내는 건 당연한 수순이야. 자신의 더러운 건설 사업에 친환경이라는 세련된 포장지를 씌우고 싶을 테니. 그는 유림건설의 상황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었다. 박성호는 내 오랜 숙적이야. 사사건건 JW의 사업에 끼어들어 방해하고 비열한 수법으로 시장을 교란시켰지. 나는 그를 칠 명분과 기회를 찾고 있었어. 유림건설 인수건도 그중 하나였고.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박성호가 당신네 회사에 자금을 대준 채권단 뒤에 있다는 사실도, 당신을 자기 아들과 결혼시켜 회사를 날로 삼키려는 계획도 전부 알고 있었소. 원래는 법적 재정적 수단을 통해 유림건설을 박성호의 손아귀에서 빼내고 제이바드 위의 우호 세력으로 만들 생각이었지. 시간이 좀 걸리는 계획이었지만 지혁의 시선이 유진에게 향했다. 그런데 당신이 오늘 공항에 나타난 거야. 아주 절박한 얼굴로 나에게 결혼해달라고 매달렸지. 박성호의 계획을 정면에서 깨부술 가장 확실하고 가장 극적인 방법을 들고서 그제야 유진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적어도 그에게는 그녀의 절박한 행동이 그의 치밀한 계획에 예상치 못한 날개를 달아준 셈이었다. 당신과 내가 결혼했다는 소식이 내일 아침 신문에 실리면 박성호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지 않소. 사돈을 맺어 손에 넣으려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최대 정적의 처가 회사가 되었으니. 지역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자선이 아니오, 한유진 씨. 이건 전쟁이고 당신은 이제부터 내 가장 중요한 동맹군이야. 당신이 가진 유림건설에 대한 내부 정보와 건축가로서의 전문성, 그리고 제이발그룹 안주인이라는 새로운 신분, 그 모든 것이 박성호를 무너뜨릴 무기가 될 거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노을이 지기 시작하는 서울의 하늘을 배경으로 선 그의 모습은 마치 도시의 제왕 같았다. 1년.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완벽한 부부 행세를 하며 박성호의 숨통을 조일 거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그를 몰락시킨 후 유림건설은 당신에게 돌려주지. 물론 그때는 제이바립의 든든한 파트너사로서 말이오. 당신과 나는 깨끗하게 이혼하고 각자의 길을 가면 돼. 이것이 내가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고 우리의 계약 결혼의 진짜 목적이야. 거대한 진실 앞에 유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고작 아버지의 회사를 구하고 싶었을 뿐인데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전쟁의 한복판에 내던져졌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밑바닥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더 이상 혼자서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옆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이 서 있었다. 그는 그녀를 동정의 대상이 아닌 동맹군으로 인정했다. 유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리의 떨림이 조금씩 멎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마른 입술을 열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절박한 울음기가 섞여 있지 않았다. 대신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지혁이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희미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우선 내일부터 한유진이라는 이름 앞에 붙을 새로운 수식어에 익숙해져야 할 거요. 그리고 진짜 전쟁을 준비해야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기묘한 계약으로 맺어진 두 남녀의 위험한 동맹이 화려한 도시의 불빛 아래서 조용히 막을 올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유진은 낯선 침묵 속에서 눈을 떴다. 어젯밤 권지혁은 그녀에게 게스트룸 중 하나를 내주었다. 펜트하우스의 서쪽에 위치한 그 방은 웬만한 5성급 호텔 스위트룸보다 넓고 호화로웠다. 하지만 그 광활함 속에서 그녀는 밤새 뒤척였다. 모든 것이 꿈이길 바랐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은 지독할 정도로 선명한 현실이었다. 그녀가 거실로 나왔을 때 집안에는 정막이 흘렀다. 권지혁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처음 보는 중년의 여성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일어나셨습니까, 사모님? 저는 이 댁의 가사를 돌보는 오 여사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아침 일찍 출근하셨습니다. 사모님. 그 어색한 호칭에 유진은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오 여사는 그녀의 반응을 살피는 듯한 눈치였지만 이내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회장님께서 준비해두라 하신 것들입니다. 오 여사가 가리킨 곳에는 고급 쇼핑백 여러 개와 최신형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다. 유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자 오 여사가 설명했다. 앞으로 사용하실 물건들입니다. 휴대폰과 태블릿은 회장님께서 보안 설정을 마친 새 기기입니다. 옷은 급한 대로 몇 벌 준비했는데 조만간 전속 스타일리스트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유진은 말없이 태블릿 PC를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자마자 인터넷 뉴스 포털의 메인 화면이 팝업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그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그녀 자신의 얼굴이었다. 단독, JV그룹 권지혁 회장 유림건설 한유진과 극비리 결혼 재개 지각 변동 예고. 에어름 왕자의 마음을 훔친 신데렐라 그녀는 누구인가? 적대적 M&A 위기 속 유림건설 JW그룹과 손잡고 기사회생하나
수십 개의 기사들이 그녀와 권지혁의 결혼을 대서특필하고 있었다. 공항에서 찍힌 듯한 흐릿한 사진과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그녀의 대학 졸업사진이 나란히 실려 있었다. 기사 내용은 대부분 추측성이었지만 JW그룹 홍보팀이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 공식 자료 덕분에 오랜 기간 조용히 사랑을 키워온 연인의 아름다운 결실이라는 로맨틱한 서사가 줄을 이루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온 세상에 공개되었다는 사실에 현기증을 느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건축가였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자가 되어 있었다. 이것이 권지혁이 말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때 새로 받은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인은 권지혁 세 글자였다. 오후 3시 코엑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건축산업 미래포럼에 참석한다. 1시까지 준비 마치도록. 문자는 그의 목소리처럼 차갑고 용건만 담겨 있었다. 대한민국 건축산업 미래포럼. 그곳은 국내 모든 건설 건축업계의 거물들이 총출동하는 가장 큰 연례 행사였다. 그리고 그 말은 즉슨 태성그룹 박성호 회장 또한 반드시 참석한다는 의미였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렇게 빨리 유진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약속된 1시가 되자 여사의 안내에 따라 전문가로 보이는 사람들이 펜트하우스로 들어왔다.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유진을 꾸미기 시작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를 무장시키듯 스타일리스트가 내민 옷은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기품이 흐르는 아이보리색 실크 원피스였다. 회장님께서 직접 고르셨습니다. 사모님의 전문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면서도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느껴지도록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공항에서의 절박하고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메이크업, 그리고 몸에 꼭 맞는 우아한 원피스는 그녀를 JW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역할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인물로 탈바꿈시켰다. 이것은 그녀의 갑옷이었다. 준비를 마치자 권지혁이 보낸 차가 도착했다. 차에 오르자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서류철 하나를 건넸다. 포럼 주요 참석자 프로필 및 좌석 배치도 권지혁의 지시였다. 유진은 행사장으로 가는 내내 서류철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박성호 회장뿐만 아니라 태성그룹의 주요 임원들, 그리고 앞으로 그녀와 유림건설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인물들의 얼굴과 직책을 머릿속에 새겼다. 이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준비였다. 코엑스에 도착하자 이미 행사장 입구는 수많은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이 탄 차가 나타나자 모든 카메라가 일제히 이쪽을 향했다. 문이 열리고 유진이 내리는 순간 수십 개의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섬광 속에서 유진은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때 단단한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고개를 들자 어느새 다가온 권지혁이 그녀를 자신의 품 안으로 살짝 끌어당기고 있었다. 괜찮소.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는 이미 이런 상황에 익숙하다는 듯 조금의 동요도 없이 기자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짧은 거리가 마치 끝이 없는 레드카펫처럼 길게 느껴졌다. 권 회장님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 사실입니까? 두 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빗발치는 질문들 속에서 권지혁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유진을 감싸는 보호적인 손길 그녀를 바라보는 짧지만 부드러운 시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웅성거리던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호기심, 질투, 경계, 놀라움. 온갖 감정이 뒤섞인 시선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유진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고개 숙이지 마시오. 당신은 이제 내 사람이니까. 차를 타기 전 그가 보냈던 또 다른 문자 메시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유진은 마른 침을 삼키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이 전쟁의 또 다른 주인공이었다. 두 사람이 지정된 헤드테이블로 향하는 동안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비켜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러나 반드시 마주해야만 했던 인물과 맞닥뜨렸다. 태성그룹 박성호 회장. 그는 이미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독사 같은 눈으로 그들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 근육이 분노로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그의 아들 박태수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앉아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약혼녀가 될 뻔했던 여자가 최대 라이벌의 팔짱을 끼고 나타난 광경을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권 회장, 아주 큰 뉴스를 몰고 오셨군. 박성호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소개가 늦었군. 내 아내 한유진이요. 권지혁은 태연하게 유진을 소개하며 보란듯이 의자를 빼주었다. 박성호의 시선이 유진에게로 향했다.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그 시선에 유진은 순간 숨을 멈췄다. 취향이 아주 독특하시군, 권 회장. 망해가는 회사의 딸이라니. JW그룹의 격에 맞는 며느리감을 찾기가 그리도 어려웠나.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장내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권지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내 아내의 가치를 모르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 유림건설의 기술력과 한유진 건축가의 재능은 당신의 탐욕스러운 안목으로는 절대 알아볼 수 없는 것들이니. 그의 차가운 방역에 박성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듯 상체를 기울이며 이번에는 유진을 직접 겨냥했다. 내년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내 아비 회사를 아주 뼈가루로 만들어주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제대로 모르는 모양이군. 협박과 고함이 섞인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유진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권지혁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고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리는 손을 테이블 아래서 꽉 움켜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성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박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유림건설의 친환경 건축 특허 기술은 회장님의 그 탐욕스러운 손으로 함부로 덮어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기술의 가치를 모르는 경영자는 결국 시장에서 도태되기 마련이죠. 그녀는 건축가로서의 자신의 전문성을 무기로 삼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정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제 유림건설은 혼자가 아닙니다. 마지막 말에 힘을 주며 그녀는 옆에 앉은 권지혁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행동 하나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다. 유림건설의 뒤에는 JW그룹이 있다는 강력한 선언이었다. 장내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역이었다. 모두가 그녀를 그저 운 좋은 신데렐라 혹은 집안을 위해 팔려온 가련한 여자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냈고 박성호의 면전에 비수를 꽂았다. 박성호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권지혁의 얼굴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옆에 앉은 여자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쓸모있는 동맹군이었다. 두고 보자. 두고 봐. 너희들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무너뜨리고 말 테니. 분노를 이기지 못한 박성호는 저주 섞인 말을 내뱉고는 아들 박태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행사장 밖으로 나가버렸다. 소란이 끝난 행사장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힐끔힐끔 세계의 스캔들의 중심에 선 새로운 권지혁의 여자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동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경애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돌아오는 차 안. 유진은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늘 잘했어. 침묵을 깬 것은 권지혁이었다. 칭찬에 인색한 그가 건넨 보기 드문 인정의 말이었다. 유진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단순한 계약 파트너를 보는 눈이 아니었다. 함께 싸울 전우를 바라보는 듯한 일종의 유대감이 담겨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유진이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도 이전에는 없던 단단함이 실려 있었다. 오늘 그녀는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서 첫 번째 파도를 무사히 넘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거센 파도가 몰아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는 기묘한 전율과 함께 싸워 이기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동맹의 기운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포럼에서의 공개적인 충돌 이후 재계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했다. JW그룹과 태성그룹 사이에 보이지 않던 적대감은 이제 수면 위로 떠올라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전면전의 서막을 알렸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연일 권지혁과 한유진 그리고 박성호의 삼각관계를 다루며 앞으로의 향방을 예측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이 거대한 폭풍의 눈 속에 있는 펜트하우스는 그러나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권지혁은 이전과 다름없이 이른 새벽에 출근하고 늦은 밤에 퇴근했으며 한유진은 그가 마련해준 서재에서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불필요한 대화가 오가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끈끈한 연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공동의 목표를 가진 하나의 팀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작전 회의는 포럼이 있던 날 밤 서재에서 이루어졌다. 서재는 펜트하우스의 다른 공간들과 마찬가지로 거대하고 모던했지만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과 중앙에 거대한 원목 테이블이 무게감을 더했다. 박성호는 절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요. 오히려 더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나올 테지.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유림건설의 숨통을 끊으려 할 가능성이 높아. 권지혁은 태블릿 화면에 유림건설의 재무제표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목록을 띄우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냉철한 전략가 그 자체였다. 자금줄을 막는 건 기본이고 거래처에 압력을 넣어 계약을 파기하게 만들거나 사소한 법규 위반을 찾아내 관공서에 민원을 넣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지저분한 짓을 다 할 거요. 우리는 그가 움직이기 전에 그의 약점부터 파고들어야 해.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아버지의 회사가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면밀히 분석했다. 건축가로서의 날카로운 시각과 내부자로서의 정보력이 그녀의 가장 큰 무기였다. 박 회장이 가장 탐내는 건 저희 회사가 최근 국토부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 최고 등급을 받은 그린 포레스트 아파트 단지 설계 기술입니다. 이 기술만 있으면 태성건설이 추진 중인 강남 재건축 사업에서 엄청난 이점을 얻게 되거든요. 아마 이 프로젝트를 무산시키거나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따로 정리해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프로젝트의 세부 설계도, 자재 공급망 리스트, 그리고 핵심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인력 명단까지. 가장 우려되는 건 내부 배신입니다. 이미 몇몇 임원들이 태성 쪽과 접촉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신 이후로 회사가 많이 흔들렸으니까요. 권지혁은 그녀가 내민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좋은 정보요. JW그룹의 보안팀을 투입해서 내부 감찰을 시작하겠소. 쥐새끼들은 미리 잡아내야지. 그리고 한유진 씨 당신은 그린 포레스트 프로젝트의 약점을 찾아내시오. 약점이요. 그래, 약점. 완벽한 계획은 없는 법. 분명 어딘가 허점이 있을 거요. 설계상의 문제든 공정상의 문제든 혹은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든 박성호가 파고들 만한 구멍을 우리가 먼저 찾아내서 보강해야 해. 적의 눈으로 우리의 계획을 다시 검토하는 거지. 그의 지시는 명확했다.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 그날 이후 유진의 일상은 180도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에 떨며 숨어 지내지 않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JW그룹에서 파견된 보안팀과 함께 유림건설로 출근했다. 권지혁 회장의 아내라는 새로운 직함은 그녀에게 이전에 없던 권위를 부여했다. 아버지의 충신이었던 임원들은 그녀를 중심으로 다시 뭉치기 시작했고 태성 쪽의 회유에 흔들리던 이들은 JW그룹이라는 거대한 배경에 눌려 감히 다른 마음을 품지 못했다. 그녀는 건축가로서의 능력을 10분 발휘했다. 밤낮으로 설계도를 파고들었고 직접 공사 현장을 누비며 작은 균열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낙하산 사모님이라며 수군거렸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일하는 그녀의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고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유진은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했다. 아버지의 경영 방식이 생각보다 훨씬 더 주먹구구식이었으며 회계 장부에는 크고 작은 구멍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린 포레스트 프로젝트의 인허가 과정에서 태성 측의 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청 공무원의 이름도 발견했다. 그녀는 발견한 모든 것을 매일 밤 권지혁에게 보고했다. 두 사람은 서재에서 각자 입수한 정보들을 공유하며 마치 전쟁 지도를 앞에 둔 장수들처럼 다음 전략을 논의했다. 이 공무원은 박성호의 오랜 자금줄 중 하나요. JW 법무팀에서 증거를 수집해서 검찰에 넘기겠소.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시키고 재정비할 시간을 벌 수 있겠지. 권지혁은 그녀가 가져온 정보의 가치를 즉시 파악하고 자신의 자원을 활용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의 빠른 판단력과 실행력은 유진을 여러 번 놀라게 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유진은 권지혁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언론에 비친 얼음 왕자의 모습 뒤에는 지독할 정도의 완벽주의와 목표를 향한 무서운 집념이 있었다.
그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않았고 식사는 대부분 간단한 샌드위치로 해결하며 일에만 몰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유진은 서재에서 자료를 검토하다 깜빡 잠이 들었다. 한기를 느껴 눈을 떴을 때 자신의 어깨에는 두툼한 담요가 덮여 있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과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다. 무리하지 말 것. 권지혁의 필체였다. 그 무심한 듯한 배려에 유진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그녀를 대한 것이 아니었다. 함께 싸우는 동료로서 인간적으로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녀 또한 그의 숨겨진 상처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법이 없었지만 가끔 먼 곳을 응시하는 그의 눈빛 속에서 깊은 고독과 슬픔을 엿볼 수 있었다. 한 번은 늦은 밤 거실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시고 있는 그를 발견한 적이 있었다. 그의 앞에는 낡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젊은 시절의 부모님과 어린 그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소. 그는 유진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 후로 할아버지 손에 자랐지. JW그룹의 후계자로 키워지기 위해 내 감정을 드러내는 법은 배우지 못했어. 언제나 이기고 강해야만 했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아주 희미한 슬픔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그 순간 깨달았다. 그가 가진 차가움과 냉정함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두껍게 쌓아 올린 성벽이라는 것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앉아 함께 밤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어떤 위로의 말도 필요 없는 조용한 공감의 순간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계약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함께 적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싹튼 동지아에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생겨난 연민. 그것은 아직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조심스러웠지만 분명 두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녹이고 있는 따뜻한 감정이었다. 한편 박성호는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림건설의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고 언론에는 유림건설의 자금난을 비꼬는 악의적인 기사들이 실렸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예전처럼 치명적이지 않았다. JW그룹이라는 든든한 방패막이 있었고 유진과 권지혁이 미리 내부 단속과 프로젝트 재정비를 해둔 덕분이었다. 박성호는 자신의 계획이 계속해서 어그러지자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는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가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더 크고 더 치명적인 한방. 유림건설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고 한유진과 권지혁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완벽한 함정을. 그리고 유진과 지혁 또한 그의 마지막 발악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들은 고요한 폭풍 전야 속에서 마지막 결전을 위한 덫을 조용히 놓고 있었다. 이제 누가 먼저 상대의 숨통을 끊느냐의 시간 문제였다. 몇 주간의 시간이 흘렀다. 박성호가 날린 몇 차례의 견제구는 JW그룹이라는 거대한 포수 밑에 막혀 힘없이 떨어졌다. 거래처 압박은 JW의 자금 지원과 새로운 계약으로 무력화되었고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는 JW 홍보팀의 발빠른 대응과 세기의 로맨스라는 더 자극적인 프레임에 묻혀버렸다. 이후 이상한 고요함이 찾아왔다. 태성그룹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잠잠해졌다. 하지만 권지혁과 한유진은 이 평화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박성호라는 인간은 이 정도로 포기할 위인이 아니었다. 그는 분명 더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을 터였다.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이제 그들의 전쟁 지휘 본부나 다름없었다. 어느 늦은 밤 유진은 그린 포레스트 현장의 최신 공정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고 지혁은 해외 지사장과 화상회의를 막 마친 참이었다. 너무 조용해요. 침묵을 깬 것은 유진이었다. 박 회장답지 않아요. 이렇게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닌데. 지혁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독사는 숨을 죽였다가 방심한 순간에 목을 무는 법이지. 아마 가장 치명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을 거요. 유림건설을 재기불능으로 만들고 우리 두 사람의 명예를 동시에 실추시킬 수 있는 방법. 그의 말에 서재 안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그들은 이미 승패를 가를 마지막 결전이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들의 예상은 정확했다. 며칠 뒤 JW 보안팀이 유림건설 내부에서 마침내 쥐새끼를 찾아냈다. 유진의 아버지가 20년간 친형제처럼 믿고 의지했던 박상도 전무였다. 그는 회사의 재무정보와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몰래 태성 측에 빼돌리고 있었다. 보고를 받은 유진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권지혁은 냉정했다. 지금 당장 해고하는 건 하책이오.
꼬리를 잘라봤자 몸통은 다시 다른 꼬리를 만들어낼 뿐, 이 쥐를 이용해서 뱀을 잡는 덫으로 써야지. 그날 밤 박상도 전무는 JYP 그룹 소속의 변호사들과 보안팀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권지혁과 한유진 앞에 불려왔다. 그가 태성 측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통화 내역, 그리고 돈이 오고 간 계좌 기록까지 모든 증거가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배임 횡령 산업 스파이 행위. 이 정도면 최소 10년은 감옥에서 썩어야겠군. 권지혁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 전무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사모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유진은 그를 경멸적으로 쳐다보았다. 아버지의 병상에 찾아와 눈물을 흘리던 그의 위선적인 모습이 떠올라 속이 뒤틀렸다. 당신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소. 지혁이 말했다. 첫 번째는 이대로 경찰서에 가서 콩밥을 먹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말을 듣는 것. 당신의 죄를 묻지 않는 대신 이제부터 우리의 스파이가 되는 거요. 박성호의 계획을 우리에게 전부 보고하고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 그럼 당신과 당신 가족의 안전은 내가 보장하지.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박상도 전무는 결국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박성호의 진짜 계획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의 입에서 나온 내용은 상상 이상으로 악랄했다. 태성 측에서 그린 포레스트, 아파트 공사 현장의 철근을 일부 빼돌리고 기준 미달의 분량 레미콘을 사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뛰어놀게 될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의 기초 공사 부분에요.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수백 가구의 안전과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용서받지 못할 범죄였다. 그 후에 내부 고발자를 가장한 사람을 시켜 언론과 시청에 제보할 계획입니다. 부실 공사 스캔들이 터지면 유림건설은 영업 정지는 물론이고 파산까지 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되면 권 회장님의 명예에도 치명적인 흠집이 날 거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듣고 난 후 지혁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하지만 그의 눈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이성으로 빛나고 있었다. 덫을 놓을 기회가 왔군. 그는 즉시 JW그룹의 최고 전문가들을 소집했다. 법무팀, 홍보팀, 그리고 특수 장비까지 다루는 보안팀의 전계 요원들이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서재에서는 완벽한 역공을 위한 작전이 세워졌다. 작전의 핵심은 박성호가 파놓은 함정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내버려 두되 그 모든 과정을 증거로 남기는 것. 건축가인 유진은 자신의 전문 지식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박성호 측이 조작을 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초 파일 부분을 정확히 집어냈다. 또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체 구조물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신속하게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미리 설계해 두었다. 그들은 아마 야간에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요. 이 구역과 저 구역 총 3군데에 초소형 고화질 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설치해야 해요. 자재가 반입되는 순간부터 돈이 오고 가는 장면, 그리고 실제 부실 공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그녀의 브리핑은 치밀하고 논리전견했다. 권지혁은 그녀의 말에 따라 보안팀에게 즉시 장비 설치를 지시했다. 동시에 그는 국내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건축 구조 안전 진단팀을 비밀리에 섭외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박상도 전무를 통해 박성호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는 일만 남았다. 계획대로 진행 중, 유림건설 내부 감시 허술함, 한유진은 현장 실무 경험 없어 파악 못함. 거짓 보고를 받은 박성호는 의심 없이 미끼를 물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하리라 확신했다. 결전의 날 유진과 지혁은 펜트하우스 서재에 설치된 수십 개의 모니터를 통해 공사 현장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시간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고 모니터 속 현장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안팀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다. 모니터 화면에 야간 투시경으로 본 듯한 녹색 영상이 나타났다. 태성건설 로고가 희미하게 보이는 트럭 한 대가 현장으로 들어왔다. 트럭에서 내린 인부들은 약속된 장소에서 박상도 전무를 만나 두툼한 돈 봉투가 든 서류 가방을 건넸다. 초소형 카메라는 그 장면을 완벽하게 포착했다. 곧이어 그들은 원래 사용되어야 할 고강도 철근 대신 눈으로 보기에도 녹이 슬고 가느다란 불량 철근으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레미콘 차량에서는 기준 강도에 한참 못 미치는 불량 시멘트가 쏟아져 나왔다. 모든 범죄 행위가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설계 현장이 더럽혀지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더 큰 정의를 위해선 지금은 인내해야 했다. 모든 작업이 끝난 것은 새벽 4시경이었다. 범행을 저지른 인부들과 트럭은 쥐도 새도 모르게 현장을 빠져나갔다.
박성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아침 뉴스를 장식할 특종을 기대하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가 고용한 내부 고발자가 방송사에 전화를 걸기 직전 권지혁의 팀이 먼저 움직였다. JW그룹 법무팀은 밤새 촬영된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에 박성호 회장을 긴급 고발했다. 동시에 JW그룹 홍보팀은 다음날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보도자료를 모든 언론사에 배포했다. JW그룹 유림건설 차세대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한 파트너십 발표. 기자회견의 명분은 지극히 평범하고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업계 사람들은 모두 직감했다. 이것이 바로 권지혁이 박성호를 향해 날리는 최후의 일격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모든 준비가 끝났다. 증거는 확보되었고 무대는 마련되었다. 유진과 지혁은 동이 터오는 창밖을 나란히 서서 바라보았다. 거대한 도시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치열했던 싸움이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이제 끝낼 시간이군요. 유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아니, 지혁이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지. 완벽하게 설계된 덫은 이제 닫혔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박성호가 갇혀 있었다. 내일 오전 10시 그의 제국은 세상이 지켜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예정이었다. 기자회견이 예고된 오전 10시, JW그룹 본사 대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사가 모여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단순한 기업 파트너십 발표라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취재진이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무언가 거대한 사건이 터질 것이라는 것을. 박성호 회장 역시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긴급 기자회견 제이와다 바이리디와 유림건설의 파트너십 발표, 그는 어젯밤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고 있었다. 지금쯤이면 유림건설의 부실공사 스캔들이 온 세상을 뒤덮고 권지혁과 한유진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어야 했다.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불안한 마음에 그가 직접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다. 단상 위에는 권지혁과 한유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들의 뒤편 거대한 스크린에는 미래 도시를 위한 위대한 동행 JW그룹 앤 유림건설이라는 화려한 문구가 떠 있었다. 이것들이 미쳤나? 지금 제정신이야. 박성호는 어이가 이제 없었다. 그는 자신의 내부 고발자가 아직 움직이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자신이 직접 이 위선적인 쇼를 끝장내주리라. 그는 기자들 틈을 비집고 앞으로 나섰다. 그가 등장하자 장내의 모든 카메라가 일제히 그를 향했다. 기자들은 새로운 특종의 냄새를 맡고 흥분하기 시작했다. 권지혁 회장, 박성호의 고함이 장내에 울려 퍼졌다. 지금 여기서 이런 쇼를 할 때가 아닐 텐데 당신의 그 잘난 아내가 설계했다는 그린 포레스트 아파트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는 있는 거요. 권지혁은 마치 그의 등장을 예상했다는 듯 조금도 놀라지 않고 차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박성호 회장님, 여기까지 직접 행차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마침 회장님께 보여드릴 영상이 있었는데 잘 됐군요. 권지혁이 손짓하자 단상 뒤편의 스크린이 바뀌었다. 조금 전까지 떠있던 화려한 파트너십 문구는 사라지고 어젯밤 공사 현장의 어둠을 담은 녹색 영상이 나타났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태성건설의 로고가 박힌 트럭이 등장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부들이 나타나 박상도 전무와 돈 가방을 주고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재생되었다. 박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저 영상은 뭐지? 어떻게 저게? 하지만 충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영상은 계속해서 인부들이 기준 미달의 철근과 불량 레미콘을 사용하여 부실 공사를 저지르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모든 범죄 행위가 음성까지 포함되어 생중계되고 있었다. 영상의 화질과 음질은 너무나도 선명해서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건 조작이야. 저놈들이 나를 모함하기 위해 영상을 조작한 거라고. 박성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영상 속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충복, 박상도 전무의 목소리에 묻혀버렸다. 회장님 지시대로 가장 취약한 커뮤니티 센터 기초 부분에 집중적으로 작업했습니다. 이 정도면 작은 충격에도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럼 유림건설은 끝장이고 권지혁이도 망신을 당하겠죠. 완벽한 증거였다. 영상이 끝나자 대강당은 얼어붙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수백 명의 기자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엄청난 사건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10위권의 태성그룹 회장이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백 명의 입주민과 아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권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여러분께서 보신 이 영상이 태성그룹 박성호 회장의 민낯입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해왔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화면에 차례로 띄웠다. 박성호가 그동안 저질러온 각종 비리 정경유착 탈세, 그리고 이번 부실 공사 사건의 전말까지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와 함께 폭로되었다. 하지만 박성호 회장, 권지혁의 서늘한 시선이 무대 아래 박성호에게 향했다. 당신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소. 당신이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유림건설의 기술력과 내 아내 한유진의 전문성을 말이지. 그의 말이 끝나자 이번에는 한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여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전문성과 신념으로 무장한 당당한 건축가이자 전사였다. 박성호 회장님, 당신이 어젯밤 저지른 범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은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을 띄웠다. 그것은 부실 공사가 끝난 직후 동이 트자마자 현장에 투입된 JW그룹의 긴급 안전진단팀과 보강공사팀의 작업 영상이었다. 저희는 당신의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고 당신이 범죄를 저지른 즉시 밤을 새워 해당 구역의 구조를 완벽하게 보강했습니다. 현재 그린 포레스트 현장은 대한민국 그 어떤 건축물보다도 안전한 상태입니다. 당신의 더러운 손길은 오히려 저희의 기술력과 위기관리 능력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쐐기였다. 박성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무대 위에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부들부들 떨었다. 권지혁의 치밀한 전략과 한유진의 전문성, 그 두 사람의 완벽한 협공에 당한 것이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그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순간 대강당의 뒷문이 열리며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무대 앞으로 걸어와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박성호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성호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시 어벌법상 배임 및 횡령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철컥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주무르던 거물 박성호 회장의 시대가 끝나는 소리였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끌려 나가면서까지 권지혁과 한유진을 향해 저주 섞인 고함을 질러댔다. 그의 아들 박태수 역시 공범 혐의로 현장에서 함께 체포되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다시 한번 단상을 향해 쏟아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의미가 달랐다. 스캔들의 주인공을 향한 호기심이 아닌 거대한 악을 무너뜨린 영웅들을 향한 찬사였다. 권지혁은 옆에 선 한유진의 손을 조용히 하지만 굳게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미세한 떨림은 멈춰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두 사람의 눈빛 속에 가득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수많은 위기를 함께 헤쳐나오며 그들은 이제 세상 그 누구보다 굳건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 유진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불과 몇 달 전 공항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의 모습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아니, 이제 시작이지. 권지혁이 대답했다. 박성호라는 암초는 제거했지만 유림건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JW그룹과의 파트너십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진짜 일은 지금부터요. 그리고 우리 관계도. 그의 마지막 말에 유진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계약 기간은 아직 반년이나 남았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더 이상 계약 파트너가 아니라 진짜 부부가 되어보는 건 어떻겠소? 그것은 질문이었지만 동시에 고백이었다. 차가운 얼음 왕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 순간이었다. 유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가만히 포겠다. 어떤 말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었다. 박성호의 제국은 무너졌고 그의 자리는 법의 심판대 위였다. 도시에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위태로운 계약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진정한 신뢰와 사랑으로 묶인 두 사람, 권지혁과 한유진이 서 있었다. 그들 앞에는 더 이상 시련이 아닌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가 찬란하게 펼쳐져 있었다.
박성호 회장의 몰락은 대한민국 재계에 거대한 후폭풍을 몰고 왔다. 태성그룹은 총수의 구속과 함께 뿌리부터 흔들렸고 그동안 박 회장의 그늘 아래서 온갖 비리를 저질러온 인물들 역시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골마있던 상처가 터져 나온 후 시장에는 잠시 혼란이 있었지만 이내 새로운 질서가 잡혀가기 시작했다. 그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서 한유진은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아버지 한 사장은 충격에서 벗어나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지만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나 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유진은 유림건설의 임시 대표이사직을 맡아 무너진 회사를 재건하는 힘겨운 과업에 뛰어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다. 매일 아침 그녀는 권지혁의 아내가 아닌 건축가 한유진으로서 당당하게 회사로 출근했다. 박상도 전무와 같은 배신자들을 정리하고 아버지의 오랜 충신들과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새로 등용하여 조직을 재정비했다. JW그룹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수주했고 밤낮 없이 현장을 누비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처음에는 그녀를 반신반의하던 직원들도 진심으로 회사를 위하고 누구보다 전문적인 그녀의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과거의 주먹구구식 경영 방식을 버리고 JW그룹의 선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사로 유림건설을 탈바꿈시켰다. 몇 달이 지나자 유림건설은 파산 직전에 부실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강소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녀가 회사 일에 몰두하는 동안 권지혁은 묵묵히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그는 유림건설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최고의 법률 재무자문팀을 붙여주었고 업계의 굳은 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는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 그들의 관계 역시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변하고 있었다. 더 이상 서재에서의 딱딱한 작전 회의는 없었다. 대신 늦은 밤 퇴근한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때로는 지친 유진이 그의 어깨에 기댄 채 잠이 들기도 했고 그는 그런 그녀에게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곤 했다. 우리 관계도 진짜 부부가 되어보는 건 어떻겠소? 기자회견이 있던 날 그가 던졌던 고백 섞인 질문은 그 후로 두 사람 사이에 unspoken truth처럼 남아있었다. 그들은 계약 결혼이라는 사실을 잊은 듯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에 스며들었다. 함께 장을 보고 주말에는 영화를 보고 가끔은 한강변을 말없이 함께 걷기도 했다. 차갑고 삭막했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두 사람의 온기로 채워져 따뜻한 집이 되어가고 있었다. 유진은 권지혁의 새로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발견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가 이뤄낸 작은 성공에 아이처럼 기뻐했고 그녀가 힘들어할 때는 말없이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의 웃음소리를 처음 들었던 날 유진은 자신의 심장이 낯선 떨림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계약 기간 1년이 거의 다 되어가던 어느 화창한 가을날이었다. 그날은 유진이 대표이사로서 성공적으로 완공시킨 첫 번째 프로젝트 그린 포레스트의 입주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준공식 행사에서 유진은 단상에 올라 입주민들 앞에서 담담하게 연설했다. 이곳은 한때 누군가의 탐욕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과 저희 임직원들의 땀방울 덕분에 오늘 이렇게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행사장 한편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권지혁의 입가에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한 미소가 걸렸다. 행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단지 내의 작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고생 많았소. 지혁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 덕분이에요. 유진이 마주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일어선 그의 자랑스러운 파트너였다. 내일이면 우리의 계약이 끝나는 날이군. 지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말에 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지난 몇 달간 너무나 행복해서 잊고 있던 현실이었다. 그녀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지혁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1년 전 공항에서 당신은 나에게 당신을 살려달라고 했지. 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나를 살린 거요, 유진 씨. 에이, 네. 나는 평생을 제1그룹의 후계자라는 갑옷을 입고 살아왔소. 단 한 번도 내 감정에 솔직해본 적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본 적도 없었지. 내 세상은 차갑고 텅 비어 있었어. 그런데 당신이 폭풍처럼 내 삶에 뛰어들었고 내 모든 것을 바꿔놓았소.
당신 덕분에 웃는 법을 배웠고 누군가를 걱정하고 또 사랑하는 감정을 알게 되었지.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맑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제 계약서는 필요 없소. 한유진 씨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겠소. 나의 진짜 아내가 되어줘.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지혁은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꼭 맞는 반지처럼 그들은 이제 서로의 삶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다. 우연히 공항에서 시작된 기묘한 계약 결혼.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마지막 희망이었고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으며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긴 여정이었다. 이제 그 여정의 한 챕터가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더 이상 거짓과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닌 사랑과 신뢰라는 이름 아래 평생을 함께할 두 사람의 진짜 인생이. 가을 햇살이 그들을 따스하게 비추는 동안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